gentlemen, if I could have your attention, please, for just one moment. 7월 31일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매우 충격적인 재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루기에 앞서서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전자기기, 노트북 등을 가지고 타이핑을 할 수 없는데요. 대신에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으로부터 제공된 음성 파일을 통해서 조금 전에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1심에서 이 관세는 전면 금지되어야 하고 그 대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완패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사가 11명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큰 사안이다. 전원합의체 판사들이 전부 다 하는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그럼 과연 소송을 건 12개의 주와 5개의 기업이 한 팀이 된 원고 측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고 판사는 과연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무슨 질문을 던졌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진행된 거는 1시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은 조금 해설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나 큰 맥락에서는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중점에 열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게 비상권한이 중점이구나. 그런데 그 비상권한을 통해서 관세 부과까지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중점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고 많이 배우는 채널인데요. 박종훈의 지식 한방 유명하죠. 실제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박종훈의 지식 한방에서도 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명칭이 상호 관세입니다. 법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관세율이 어떻게 됐냐? 10%는 세개국 관세 협상 15%, 우리나라는 15%죠. 15%는 40개국, 15% 초과는 26개국.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를 받은 세계국은 어떤 기준인가요? 미국이 무역을 흑자를 보는 나라가 10%다. 그리고 반대로 적자를 보는 나라는 최소 15%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숟가락을 잠깐 조금 얹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있어요. 미국에는 무역 적자에 대한 통상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미국의 국제 수지가 적자가 나거나 무역 적자가 심각할 경우 발동할 수 있는 법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역 적자에 대한 통상법 22조인데요. 여기는 대신 제한도 있어요. 최대 15%까지 관세를 측정할 수 있고요. 최대 150일까지 구체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봤던 15%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를 같이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대가 15%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10%는 왜 15% 안 했어요? 무역 적자일 경우잖아요. 근데 10% 국가들은 미국이 반대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면 대우씨 15% 초과국은 뭐예요? 이제부터가 트럼프가 법망에 오르는 시간일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운 변호사들, 오늘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그렇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소송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관세에 맞서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 따위는 없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7월 31일 재판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인단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려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많이 이제 여쭤보셨던 건데 트럼프가 이미 관세를 부과하는 건 품목 관세 아닌가요? 뭐 어차피 이 재판이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강행했다라고 예전에도 한번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요거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건 뭐죠? 바로 IEEPA,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비상경제를 선포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IEEPA 법률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가 처음 시작될 때로 잠깐 돌아올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IEEPA라고 나와 있죠.
국제 비상경제권법에 따라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게 트럼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지금 오늘날에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어요? 리버레이션 데이다.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여기 자세히 보니까 사우스 코리아도 들어있어요. 사우스 코리아 막 50%에서 25% 들어있어요. 지금은 그 협상이 끝났지만 많은 국가의 서한을 보내서 관세 협상에 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오늘 내용이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무역 관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분 있죠. 요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항소심에서 판결 뒤집힐 거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세 협상을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쭉 다른 국가들과 이어나가겠다라는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닉슨 대통령이 1971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했던 적국과의 무역법과 정확히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 자, 1971년 닉슨 쇼크가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오나요?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달러를 보호하고 국제 수지를 개선하며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나는 일시적인 조치로 오늘 미국에 수입되는 상품에 10%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불공정한 환율로 인해서 미국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한 대우가 종료되면 수입세도 종료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일들이다. 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지금 행정부 측의 변호인이 TWIA 여기서 나오는 미 적국과의 무역법 이 닉슨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10% 관세를 부과했던 사례를 간 거예요. 닉슨 대통령 때 국가 안보 위협으로 관세를 10% 올렸던 적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도 된다. 그거를 요시다라고 하는 일본의 당시 기업과의 소송전에서 나온 판결이 이 판례를 인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뭐길래 트럼프가 이걸 근거 삼아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게 뭐가 있냐면 TWI는 닉슨 대통령 때 있었던 거라면 지금 이 IEEPA라고 불리는 거는 여기에서 일부 계승돼서 새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맥락은 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TWIA는 당시에 전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IEPA는 평시인데 비상 상황이 발동했을 때 대통령이 무언가 행동할 수 있게끔 계승된 거라고 이해하시기 편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때 당시에 미국이 닉슨 요시다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있어요. 일본 기업 간의 소송전에 있어서 누구 손을 들어줬냐? 미국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나 그 판례에 뭐가 남아있냐면 당시 법원은 닉슨 대통령이 뭘 했다? 일시적인 조치로 제한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강조를 해요. 실제로 5개월 만에 종료가 됐어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불공정한 대우가 종료되면 수입세도 종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 기간도 짧았고 권한도 약했어. 이 요시다가 그 지퍼? 그런 철로 된 것들 이런 걸로 큰 기업이었는데 철과 관련된 거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지나서 무역확장법 232조로 이제 나중에 발전하는데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냥 흘러듣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중점만 요약을 해보고 자 무슨 내용들이 오가 보시는 것처럼 IEPA 비상경제 권한대법이 수입을 규제하는 것처럼 관세로 규제하는 거다.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측이에요. 근데 판사가 뭐라 그래요? 그 법령에 보니까 그런 권한을 명시한 게 없는데요? 그러자 행정부에서는 관세나 세금을 규제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입법 역사를 참조해달라 그래요. 입법의 역사를 참조해달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관세나 세금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라고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지? 관세를? 입법 역사를 참조해달라.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닉슨 대통령과 요시다 간의 소송전의 판례의 일부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중간에 띄어진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먼저 원고 측입니다. 15개의 대표적인 기업과 12개의 주가 함께 소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주장을 했는지 5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관세 자체는 헌법 1조, 미국의 헌법 1조 8절에 의거한다.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관세를 막 부과하고 있는 현재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IEPA라고 하는 그 비상경제는, 국가 경제 비상경제는 비상 상황 시에 뭘 할 수 있는 조치냐, 수입을 규제를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것으로 관세를 부과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역사 속에서 IEPA로 관세를 부과로 사용되어 온 적은 없다를 두 번째로 주장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비상권한 자체가 국가 안보와 위기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 측은 이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와 연결시키고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국은 항상 무역 적자였는데 적자가 난다고 이 비상경제를 선포해도 되는가? 이렇게 휘두르기 시작하면 계속 휘두를 수 있다. 미국이 무역 적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은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세 번째 주장도 강력하죠. 네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닉슨 대통령의 요시다 이 판결 사례 또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 5개월 미만의 10% 관세 철강에 한해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랑 범위가 다르다. 이 판결 자체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것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경제를 발동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동맹국들을 상대로 수입 활동을 벌어들이고 있다. 야, IEPA 비상경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수입을 규제하는 것. 이걸 명시하고 있는데 반대로 수입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본질과 해당 법령이 존재하는 본질과 전혀 다르다. 라고 총 5가지를 중점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트럼프 행정부 측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I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관세 부과 또한 이에 포함할 수 있다. 비상경제 때 지금까지 이 입법의 역사를 보면 대통령에게 넓은 범위로 재량을 줘왔는데 관세 부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요시다 사건을 인용해서 닉슨 대통령이 10%를 철강을 부여했던 것처럼 국가 안보의 위협이 있을 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재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부과하고 있는 이 무역 관련된 법안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이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관세를. 이게 사실은 이 미국 안에 판례가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IEPA로 발전해 온 거 아니냐. 이것도 의회에서 만든 법률인데, 법률 제정인 건데 막으려면 의회가 막아야지. 관세 부과는 그 일환이다. 그리고 이 IEPA에 명시하는 금지 조항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위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금지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이 자체는 사법적 검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적 권한의 영역이지 대통령 재량으로 하는 행정의 권한이지 사법 검토를 받을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늘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지금 정부의 행정부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막강한 권력이죠. 그런데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서 우리는 당신들의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판사들이 과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법치국가에서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양상을 띌 수 있는데요. 이쯤 되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판사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잠깐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금지 조항이 있다는데 그거를 위배하지 않으면 괜찮은가? 금지 조항에 뭐가 있냐면 크게 네 가지 있습니다. 이 IEPA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법률안에 조그맣게 해놨는데 네 가지 조항. 개인 간의 우편, 전보, 전화 이런 통실을 규제할 수 없다. 비상 경제 상황이어도. 두 번째, 개인의 인도적인 목적으로 식량이나 의류, 의약품 이런 기부 활동을 못하게 막을 수 없다. 세 번째, 뉴스나 책, 영화, 인터넷 자료 등 못하게 막을 수 없다. 네 번째, 미국인 또는 외국인의 여행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죠. 자, 요 네 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판사들은 어떤 내용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IEPA 그 법령에 지금 명시된 것은 수입 규제인데 어떻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수입 규제라는 단어를 관세를 부과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닉슨 대통령의 요시다 사건에서 관세 10% 부과했었던 일시적으로 그거를 인용합니다. 두 번째, 요시다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적인 점에 해석했는데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례를 반대로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해서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닉슨 대통령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불공정한 대우가 종료되면 수입세가 종료될 것이다라고 기한이 5개월 안에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관세라기보다는 수입세를 썼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중점인 판례로 남아있어요. 닉슨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최소한으로 쓰려고 권력을 쓰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중점인 판례인데 근데 이제 반대로 트럼프 측은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막 해도 된다. 철강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철강이 안보 위협에 해당된다 해서 10% 부과가 인용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배터리, 자동차, 투자 얼마 해달라 이런 거는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설명드리려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무역확장법이 있고 비상경제권한 이 두 개가 혼용돼요. 지금 사람들이. 무역확장법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닉슨 대통령 때 관세 인상 뭐 했다? 철 10%. 안보의 위협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와 하는 많은 외국의 관세 협상에서 철을 협상에서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협상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트럼프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가 닉슨 대통령 때의 이 판례이기 때문에 이 철은 미국에서 인용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판례 자체가. 그래서 철을 절대로 안 내려놓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 한국 얼마를 투자하든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철은 협상에서 다 뺐어요. 50% 부과하겠다. 왜 뺐을까요? 이거를 내주면 본인이 국가의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은 협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어차피 재판 마음대로 안 나오면 품목 분석해하고 보분 다 부여한대요. 지금 이게 인정되는 건 굉장히 소수 품목입니다. 근데 현재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농산물 시장 개방, 에너지 구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이 닉슨 대통령 판례에서 인용되었던 철과 알루미늄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광범위하게 쓰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준으로 철은 알겠다 쳐 판례가 있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는 무슨 기준으로 혼자 트럼프 행정부가 확대 해석을 해서 그거 나머지도 부과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까? 라는 판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매서워요. 자, 세 번째 설명드릴게요. IEPA가 닉슨 요시다에서 계승되어 온 것이고 이 법률 자체가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행정권을 위임했다라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이 주장했는데 그러면 이 법령에 왜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의회가 이 법을 만들 때 행정부 자체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네 맘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이 법령은 어디에도 관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관세를 해도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헌법의 행정법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요 질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드려서 법령에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 수입 규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수입 규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가 있으면 관세를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까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관세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지금 트럼프는 이 IEPA를 근간으로 비상경제를 발동해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근데 왜 들어있지 않는 걸까요? 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왜 지금 존재하는 다른 무역법을 활용하지 않으십니까요가 네 번째 질문이에요. 요거는 아까 맨 처음에 재밌게 들었던 요 부분입니다. 원래 무역 적자가 지속이 되면 미국이 쓸 수 있는 법안이 따로 있어요. 미국이 국제수지 또는 무역 적자가 심화될 경우 임시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최대 15% 150일이 따로 있는데 왜 이 법을 안 쓰고 비상경제를 선포해갖고 이거를 근거로 관세를 지금 막 협상을 하고 있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거는 지금 뭔가 초월적인 권한인데 누가 제한하고 제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누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누가 됐든 거기다가 관세를 트럼프가 100%를 부과한다 그러면 부과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브라질에 50% 매겼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고 캐나다한테 35%뭐 때문이에요? 너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너네한테 자꾸 불법 이민자고 마약이고 넘어오는데 51번째 주가 되지 않아? 오케이 35% 브라질 50%막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수치가 만약에 50%가 아니라 100% 200%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누가? 막을 수 있나요 그거를? 대통령이 무언가 헌법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땐 누가 대통령을 막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관세의 책임 자체는 의회가 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근데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 조절하고 있는 건 의회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럼 이 책임의 소재는 누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행동하는 건 트럼프가 하고 책임은 의회가 지는 건가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주장에 따르면 관세법이라는 게 그러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세법이라는 게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판사가 이렇게 직접 얘기합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이에요. 원래는 수십 년간의 오랜 세월 끝에 채택한 관세 행정명령과 관세법들이 질비해 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수정과 반복과 진화를 거쳐서 관세법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이 모든 관세를 위에 있다. 이 비상경제 선포라는 법령이 존재한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뭐예요? 비상경제를 선포해서 트럼프가 재량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측의 주장인데 그럴 거면 지금 모든 관세법을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 온 이유가 없지 않냐. 그 원리로 따지자면 관세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대호 씨 근데 듣다 보니까 반은 이해가 됐는데요. 요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자, 이건 뭐라 그랬죠? 트럼프 행정부가 닉슨 때의 판례를 인용해서 철강 부분에 있어서 10%를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 관세를 매기고 있었던 판례를 인용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항목들 안보의 위협과 관계가 없는 항목들 그거는 비상경제 권한을 중점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러네. 이때 모든 나라에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거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닉슨 대통령 사례 판례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에서는 질문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게 야, 그러면 너 말대로 하면 국가의 안보 위협이어서
뭐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것들까지 다 부과하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이걸로 했어야지. 이걸로. 근데 왜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인정된 적이 있는 품목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왜 다 이걸로 하고 있니? 왜 이걸로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돼. 빠르죠? 그래서 비상 권한이 관세 부과가 가능한가? IEPA가 관세 부과 기능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 법령이 없다. 라는 게 결론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무려 1시간 30분 동안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전체를 제가 한 10번은 넘게 들은 것 같아요. 10번 정도 보면서 사실 이 닉슨과 요시다의 판례를 중점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데 지금 12개 주와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는 원고 측이죠. 트럼프의 소송을 건 원고 측의 입장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국회의 권한, 명시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명시에서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원고 측의 주장이 매우 강력하고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 측의 주장도 일리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해석 여지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여러 판사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건 뭐였죠?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 측의 주장에 전부 다 날카로운 반론의 질문을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은 마무리가 됐고요.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2월 4일 비상경제를 선포하면서 관세 부과들이 나가는 점들 4월 달 말씀드렸고 5월 28일 미국 무역법원에서 관세 무효 판결 IEPA 그러니까 지금 철강이랑 알루미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효다. 1심에서 완전히 깨져서 영구 금지되어야 한다. 그 대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무효 판결이 났고 여기서 바로 다음날 항소를 걸었죠. 항소를 걸어서 지금 임시효력 정지 명령 상태예요. 관세협상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임시효력 정지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 유지라고 보시면 스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 판결이 7월 31일 날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심리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아무래도 10명이 넘는 판사가 진행하다 보니 이 전원합의체 재판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보통 항소심 판결이 2개월에서 6개월이 평균적인데 이 사안이 워낙 크고 중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측에서는 언론 쪽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보고 있냐? 뭐 월스트리트가라든가 저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헌법에 대한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을 확대 해석했다라는 점, 그리고 헌법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헌법의 재량을 초월적으로 넘어서는데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반대로 트럼프의 패소를 조금 점치는 분위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고심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결과가 나오면 상고심 대법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 항소심 판결 후 91일 내에 상고심 대법을 거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에서 보수 성향 6명, 민주 성향 3명이어서 트럼프가 당연히 이기지 않을까요라고 하지만 이게 헌법 명시된 부분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너 말도 그럴듯하고 얘 말도 그럴듯하다가 아니라 헌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라도 여기서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